구매력 평가설과 실질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환율이란 양국 구매력의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환율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Q가 실질 환율이고요. E는 명목 환율. 이것은 외국의 물가지수,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품 묶음, 바스켓을 살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이 되겠고, 이것은 외국의 상품 바스켓을 살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을 환율로 곱한 것이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환율은 두 화폐의 교환비, 다시 말해서 화폐를 몇 대 몇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화폐의 상대 가격임에 비해서 실질 환율은 두 국가의 상품 바스켓의 상대 가격, 다시 말해서 이 묶음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하고 외국에서 구매할 때 그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의 상승은 외국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이를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함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걸 실질철화라고 하고, 실질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것을 실질절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두 국가의 상대 가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 하는 것은 외국 재화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Q가 상승하게 되면, 이 Q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명목 환율 2가 상승하거나 미국에서 상품 가격 P스타죠. P스타가 올라가면 실질 환율 Q는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상승하거나 이 P스타가 상승하면 외국의 물건을 구매할 때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명목 환율 그리고 실질 환율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만일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결정된다면 실질 환율은 항상 1이 된다. 자, 명목 환율을 우리가 이것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이 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 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이게 항상 그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 환율이라고 하면 실질 환율은 항상 1이 된다. 자, 여기 봤더니 실질 환율은 대개 이 트렌드를 벗어나긴 하지만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목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갈 때 자국의 명목 환율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죠.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P가 10% 올라갔는데 환율도 10% 올라갔다? 그럼 Q는 그대로 변하지 않게 되겠죠.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은 명목 환율이 아니라 실질 환율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왜 그러죠? 명목 환율은 단순히 화폐의 교환비일 뿐이고 실질 환율이 상품 바스켓을 구매할 때의 경쟁력 차이를 이야기하니까 수출 경쟁력은 실질 환율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 환율하고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식으로 쭉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 환율을 로우를 취한 다음에 변화율 형태로 바꾼 거고요. 이걸 예상 변수로 바꾸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자율 평형 조건은 두 나라의 명목 이자율의 차이는 예상 환율의 변화율과 같다. 이게 이제 이자율 평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예상 환율 변화율이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이 유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국가 간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죠. 명목 이자율 차이가 두 국가의 예상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의존할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상 실질 환율의 변화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 실질 환율의 변화율. 명목 이자율은 우리가 앞에서 피셔 효과에 의하면 명목 이자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 우리가 환율을 생각하면 실질 환율도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국과 외국의 예상 실질 이자율을 보면 예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17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겠고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이자율, 외국의 실질 이자율, 이게 실질 환율이 되겠습니다. 실질 환율이 변화율이죠. 변화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질 변수로 표시한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 이제 이자율 평형 조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R은 R 스타 플러스 2이죠. 예상 환율의 변화율. 이게 명목 이자율 평형 조건이잖아요. 이게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 거의 비슷하고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서의 주장대로 물가 상승률이 명목 환율에 반영이 되면 실질 환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양국의 예상 실질 이자율은 같아진다. 무슨 이야기인 거는 이 환율이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서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면 항상 Q는 1이 되니까 Q햇은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Q가 항상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나라의 예상 실질 이자율은 항상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진보, 자원 개발 이런 비화폐적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 환율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Q-2가. 그러면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 이게 명목 이자율 평형 조건인데,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바꾸면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과 같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환율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어떤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목 실효 환율 지수는 노미널 이펙티브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인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환율 변화율입니다. 제로는 기준, T는 비교연 해가 되겠고, J는 우리나라 자국이고 K는 외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얼만큼 변했는가, 이것은 외국의 환율이 얼만큼 변했는가. 근데 외국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니까 그 중요도를 가중 평균한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자는 외국의 환율 변화율이고 분모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했다 하는 것은 외국 환율이 더 많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외국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미달러 환율이 5%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대미달러 환율이. 아,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봤더니 다른 나라의 대미달러 환율이 10%가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는 1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 값이 2가 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원화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물가지수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가 기준연도에서 비해서 비교연도에 얼만큼, 이것은 외국 물가가 얼만큼 올라갔느냐, 여러 나라니까 이건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평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이 명목 실효 환율 지수를 물가로 나누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 환율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환율이다. 다만 우리나라 환율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환율도 함께 고려한 우리나라 화폐 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실질 실효 환율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상승은, 이게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이게 상승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같이 상승했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뜻하는데,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상승은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처럼 명목 환율 변화하고 이 실질 실효 환율 지수 변화가 반대가 되는 이유는 명목 실효 환율 지수 계산에서 이 NEI 계산에서 자국의 명목 환율이 분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해석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명목 환율 지수하고 실질 실효 환율 지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명목 환율이고 이게 실질 실효 환율 지수인데,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명목 환율이 올라갈 때는 실질 실효 환율이 떨어지고, 또 이게 떨어질 때는 올라가고, 반대로 되죠.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명목 환율과는 반대로 해석해야 함을 이 값이 시사하고 있다, 그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일본,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PPP 달러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1차적으로 자국 화폐 단위로 집계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환율을 이용해서 미국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PPP GNI, 이 지금 PPP GNI죠. GNI는 국가 간 물가 수준, 즉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있는데, 달러 표시 소득의 차이에 비해 PPP 달러 표시 소득의 차이는 훨씬 작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2000년만 보면 900만 36,000인데 여기를 보면 2,900, 17,000, 27,000.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여기서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물가를 반영한 거죠. 중국은 물가가 낮고 일본은 물가가 높으니까 일본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을 반영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중국은 구매력을 반영하면 이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도 미국에 비해서는 물가 수준이 낮으니까 올라가고, 그럼 일본은 왜 오히려 PPP 물가를 반영하니까 떨어졌을까요? 미국에 비해서 물가가 높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PPP 달러 표시 소득의 증가가 크다. 이는 중국의 물가 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의 물가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2018년도 한번 봐볼까요? 중국은 9,000에서 18,000, 2배로 올라간 거죠. 물가가 낮기 때문에. 한국은 3만에서 4만으로 1.3배. 일본은 41,000에서 44,000, 거의 뭐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일본은 미국보다 물가가 낮긴 하나 약간 낮고, 한국은 제법 낮고,
중국은 물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이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후진국일수록 물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PPP, 구매력을 평가한 이 PPP 달러로 표시한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